방과 후 여우 계단부 선배들, 오늘도 재밌게 들어줘. 그곳은 시야가 탁 트인 평범한 직선 도로인데 왠지 모르게 사고가 잦기로 유명했다. 그 길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매일 자차로 출퇴근하는 나와 동료들은 그 이유가 어떤 아저씨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아저씨는 대학교 앞 횡단보도 옆에 서 있다. 그것도 매일. 비 오는 날에도 낮에도 밤에도 그저 무표정으로 서 있을 뿐. 아저씨를 처음 알아차렸을 때는 단순히 기분 나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아저씨의 이상한 점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 아저씨의 몸은 정면밖에 보이지 않는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예를 들어 횡단보도 30m 전방에서 아저씨를 인식했다고 치자. 오늘도 있네. 그리고 역시 이쪽을 보고 있군. 그대로 횡단보도를 지나며 재빨리 백미러로 아저씨를 확인해보면 여전히 정면으로 이쪽을 향해 있는 것이었다. 이 기이함이 이해되는가? 몸을 돌리는 기색조차 없이 순식간에 방향을 바꾼다. 그것을 깨달은 순간 나는 확신했다. 저 아저씨는 인간이 아니라고. 공포심을 느껴 동료에게 이 이야기를 해보니 그도 아저씨를 알고 있었다. 그 아저씨는 이미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등이 없는 남자라는 이름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확실히 볼 수 있는 건 정면뿐 아저씨의 등이나 뒤통수를 본 적이 없었다. 별 이상한 귀신도 다 있네. 라며 그날은 동료와 웃어 넘겼다. 하지만 나는 겁을 먹으면서도 한 가지에 집착하게 되었다. 어떻게든 아저씨의 뒷모습을 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다. 매일 출근하면서 아저씨를 관찰했지만 빈틈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아저씨의 앞을 지나간 후 빠르게 백미러를 확인해도 이미 몸의 방향은 바뀌어 있었다. 나는 기회를 엿보기로 했다. 며칠 후 야근을 끝낸 나는 한밤중에 집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 길에 접어들었다. 시선을 돌리니 역시 아저씨가 이쪽을 보고 있었다. 등이 없는 남자라는 별명이 떠오른 나는 재빨리 주위를 확인했다. 심야의 직선도로. 다행히 앞뒤로 다른 차도 보행자도 없었다. 신호는 파란불. 지금이 기회였다.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늦추고 핸들을 고정했다. 그대로 천천히 직진. 마음을 가다듬고 그를 향해 얼굴을 돌렸다. 아저씨는 평소처럼 무표정하게 이쪽을 보고 있었다. 눈에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았고 정말 그냥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평소보다 훨씬 섬뜩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존재 같았다. 이윽고 차는 천천히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갔다. 내가 시선을 떼지 않아 몸을 돌릴 틈이 없어서인지 항상 정면밖에 볼 수 없었던 아저씨의 얼굴 각도가 서서히 변해갔다. 차의 움직임에 맞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저씨는 처음 자세 그대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긴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다. 등이 없는 남자애. 지금까지 아무도 본 적 없는 등과 뒤통수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었다. 그것은 싱거울 정도로 평범한 등이었다. 전혀 이상하거나 특별할 것 없지만 내 가슴엔 작은 성취감이 일었다. 아저씨의 등을 관찰하고 만족감을 느낀 후 나는 드디어 시선을 떼고 앞을 보았다. 아니, 보려고 했다. 시선을 돌리려는 그 순간 나는 어떤 것을 보고 얼어붙었다. 엄청나게 분노에 찬 얼굴의 아저씨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으아! 나는 비명을 지르며 브레이크를 밟았다. 분명 서행 중이었는데 차는 강한 충격과 함께 전봇대에 부딪혔고 나는 의식을 잃었다. 다음날 아침 병원에서 눈을 뜬 나는 곧바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다행히 나를 제외한 부상자는 없었고 내 차가 박살난 것 외에는 큰 기물 파손도 없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과속으로 인한 폭주 운전이라고 단정했지만 나는 항의할 기운조차 없었고 그런 일을 남에게 말할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로부터 5년. 나는 지금도 출근을 위해 그 길을 달리고 있다. 아저씨는 변함없이 거기 있고 그 도로는 여전히 사고가 잦다. 단 하나 바뀐 것이 있다면 내가 아저씨 쪽을 보지 않게 되었다는 것. 그때 조사를 하던 경찰관이 나지막에 중얼거렸던 이번에는 데려가지 않았나? 라는 말이 아직도 귓가에서 떠나지 않는다. 내가 고2 때 얘기야.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애들을 꼬셔서 다른 현에 2박 3일 바다 캠핑을 가는 계획을 세웠어. 1학기 중반부터 애들을 꼬셨는데 결국 온 건 15명 정도였던 것 같아. 캠핑 첫날 우리는 고속버스를 타고 캠핑장에 도착했어. 꽤 넓은 곳이었는데 평범한 해수욕장이었어. 우리는 캠핑장 등이 밀집한 해변 공원에 있는 큰 펜션에서 머무를 예정이었어. 현지에는 정오 지나서 도착했는데 펜션 체크아웃이 2시인가 3시였어서 한동안 짐을 두고 수영을 하기로 했어. 거기는 동해 쪽이었는데 멀리까지 물이 얕아서 발이 닿지 않는 부분에서 조금 수영해서 가면 테트라포드로 만들어진 방파제까지 갈 수 있었어. 그래서 몇 명이 그 방파제까지 가서 위에 올라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모래사장에서 감시원이 메가폰으로 테트라포드에 올라간 사람 빨리 내려오세요! 이렇게 거의 절규를 했어. 너무 화를 내길래 바보 같은 고등학생이었던 우리는 몇 번씩이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감시원을 열받게 했어. 그렇게 한동안 바다에서 논 후 시간이 됐길래 계획 발언자인 나와 다른 친구 한 명이 펜션 열쇠를 가지러 갔어. 접수는 꽤 젊은 누나가 받고 있었는데 그 누나가 우리를 보더니 이러더라. 아까 테트라포드 올라갔다가 혼난 애들이지? 우리를 기억하고 있던 것도 있고 화제거리가 있어 얘기하기 편하길래 보고 계셨어요? 그 사람 너무 화내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야기꽃을 피웠어. 거긴 말이지. 누나는 꼭 얘기하고 싶지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어투였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끈질기게 매달리자 누나가 특별히 알려줬어. 여기서부터는 누나 얘기를 정리한 거야. 옛날에는 지금처럼 테트라포드 위에 올라가는 걸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았어. 어느 날 우리처럼 놀러온 커플이 테트라포드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그때 높은 파도가 왔어. 남자는 테트라포드에 매달렸지만 여자는 한 번 파도에 휩쓸렸고 다음 파도로 테트라포드에 부딪혀 떠내려가서 시체는 올라오지 않았대. 소문으로는 파도에 맞았을 때 뇌 반이 튀어나온 듯한 상태였고 남자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면서 떠내려갔다고 해. 그 후 그 테트라포드 위에 올라갔다가 파도에 떠내려가서 죽는 사람이 늘어났어. 휩쓸리지 않은 사람이나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는 도와달라는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거나 뇌가 튀어나온 여자를 봤다는 사람도 많았대. 해변공원 입장에서는 사망자가 나오는 것도 귀신 얘기가 퍼지는 것도 좋지 않아서 테트라포드에 올라간 사람이 있으면 엄하게 주의를 주고 바로 내려오게 만든다고 했어. 그런 얘기를 들은 후 클리어 파일에 펜션 사용 시 주의사항과 펜션이 밀집해 있는 곳 지도가 껴있는 걸 받았고 주의사항을 들은 뒤 우리는 지도상에서 펜션 A-8호라는 곳에 위치를 들은 후 열쇠를 받고 사무실에서 나갔어. 그 캠핑에는 여자애들도 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무서워하는 애들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친구랑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기로 약속하고 다같이 펜션으로 갔어. 첫날은 고기를 구워 먹고 2일차에도 저녁까지 수영을 했어. 2일차 밤에는 마당에서 뭘 먹고 마시고 하면서 떠들었는데 폭로 대화도 얘기할 거리도 다 떨어져서 무서운 얘기를 하게 됐어. 그것도 꽤 재밌었지만 무서운 얘기도 점점 할 게 다 떨어졌지. 그래서 내일은 집에 가니 이제 괜찮겠지 하고 나랑 같이 열쇠를 가지러 간 친구가 누나한테 들었던 얘기를 했어. 얘기가 다 끝난 직후 손전등을 든 경비원처럼 보이는 사람이 우리 펜션을 찾아왔어.
C-16호가 여긴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난 좀 놀랐어. 우리 중 한 명이 클리어 파일 지도를 보고 대답했어. C-16은 바로 저기 옆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난 무심코 그 커플이 묵었던 곳이 C-16이었다. 이 말을 해버렸어. 딱히 그게 어쨌냐는 얘기지만 어째선지 그때는 다들 패닉에 빠져 펜션 안으로 뛰어들어갔어. 나는 접수원 누나한테 그 커플이 묵은 펜션이 어딘지 들었었지만 A와 C니까 멀겠지 하고 신경을 안 썼어. 그런데 펜션 번호 앞에 달린 알파벳이 방 크기를 나누는 것이지 위치는 상관이 없었던 거야. 펜션에 들어가 좀 진정됐을 무렵 친구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꺼냈어. 근데 아까 그 경비원은 왜 C-16이 어딘지 물어보러 온 거지? 아무도 거기 안 묵는데? 그러자 다른 애가 이러는 거야. 아니, 누구 묵고 있어. 뭔가 무섭지만 커플. 어제부터 있었잖아. 그리고 또 다른 애는 아무도 없어 거기. 나는 주변 펜션에 아무도 없길래 난리 칠 수 있겠다 싶었는걸. 그래서 애들한테 다 물어보니 거기 묵고 있는 커플을 본 사람과 아무도 없다는 사람이 반반 정도였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자 여자애가 또 겁을 먹기 시작했지. 저 창문 무서워. 누가 닫고 와. 그 펜션에는 커튼과 방충망이 달려있고 출입이 가능할 정도로 큰 창문과 덧문만 달려있는 나무로 된 작은 창문이 있었는데 큰 창문은 방충망이 좀 찢어져 벌레가 들어올 것 같아서 유리창과 커튼도 다 쳐뒀기 때문에 작은 창문까지 닫으면 너무 덥다는 애도 있었지만 닫아달라고 말한 애의 공포가 전염되어 닫자는 사람이 늘어나 전혀 안 무서워하던 애가 할 수 없이 닫으러 갔어. 걔는 작은 창문 가까이까지 가서 쾅 하고 기세 좋게 창문을 닫고 뛰어서 돌아왔어. 커플이 있었어! 베란다에서 둘이서 이쪽을 보고 있어! 불도 안 켜고 나란히 서서 보고 있다고! 여자애들은 더 겁을 먹었지만 남자애들은 대부분 그런 거짓말 좀 치지 말라는 분위기여서 그중 2명이 창문을 보러 갔어. 걔네도 작은 창문을 조금 열었다가 세게 확 닫고 돌아왔어. 보였대. 그래서 남자들은 다 보러 갔는데 날 포함한 2명 외에는 전부 커플을 봤어. 여자애 중에 울기 시작하는 애도 있어 방 안 분위기가 안 좋아졌고 다들 그 창문과는 반대쪽 벽 가까이에 모였어. 이거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한 애가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자 다른 한 명이 무슨 소리가 난다는 말을 했어. 모두가 조용해지자 확실히 작은 창문 바깥쪽에서 뭔가 질질 끄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어. 다들 그 소리로부터 도망치듯이 벽에 바짝 붙었어. 그러자 소리는 펜션 주변을 돌아서 우리가 붙어있는 벽 쪽으로 다가왔어. 다들 어째선지 조용히 그 소리에서 멀어져 벽을 따라 이동했어. 그러자 그 소리는 또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 펜션 안에서 조용히 그 소리로부터 도망다니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펜션 주변을 빙빙 돌고 있는 것 같았어. 우리는 펜션 가운데로 모여서 숨을 죽였지. 그 소리는 밤새도록 펜션 주변을 맴돌았어. 이따금 엄청난 기세로 꼭 2-3명이 벽을 때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났어. 여자애들은 다들 훌쩍거렸고 남자애들도 반쯤 울고 있었어. 몇 시간이 지나자 소리는 C-16 쪽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조금 지나 커튼 틈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 그 소리는 아침까지 돌아다닌 것 같았는데 그 소리가 돌아다니는 동안은 아무도 잠을 자지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어. 아침 햇살이 내리쬐고 좀 지난 뒤 누가 빨리 집에 가자는 말을 꺼냈어. 그 말에 모두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짐을 챙겼지. 전날 어지럽혀둔 바깥 정리도 거의 하지 않고 밖에 내놨던 손전등과 가스버너를 그대로 거기 두고 집에 간 탓에 부모님한테 혼났어. 고속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시내버스를 기다리던 중에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 고속버스 타자마자 나는 바로 잡으려서 다른 애들은 어땠는지 몰라. 길고 결말도 없는 얘기라 미안. 떠올리면서 쓰는 바람에 생각보다 길어졌네. 급하게 써서 오타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있으면 미안. 죽장무에 올라오는 얘기와 비교하면 전혀 안 무서울 것 같지만
그때는 진짜로 무서웠어. 지금도 난 바다 캠핑은 못 가고 그 후 바다에도 못 가게 되거나 바다 자체를 못 가게 된 애도 있어. 지인 얘기야. 지인네 할아버지는 산속 마을에서 잡화점을 운영했어. 옛날에 나름대로 집이 잘 살았어서 그런지 작은 대부업이나 전당포 같은 일도 겸하고 있었대. 그러던 어느 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기묘한 손님이 찾아왔다고 해. 보통 몸집에 보통 키인 그 남자는 얼굴은 보이지 않았대. 일단 틀림없이 마을 주민은 아니었어. 그런데 어디선가 만난 것 같은 기분이 엄청 들었다고 해. 할아버지가 누구지 하고 의문스럽게 생각하면서 대응하니까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전부 기묘해. 딸이 시집을 가게 됐어.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니 좀 부탁하네. 그런데 나한테 이렇다 할 전당 잡을 만한 물건이 없어. 민폐인 건 안다만 이걸 돈으로 바꿔줄 수 없겠나? 그렇게 말하며 남자가 내민 건 죽은 나무처럼 말라버린 사람의 팔뚝이었어. 그때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남자의 팔이 하나라는 걸 알았지. 왼팔이 없어. 솔직히 기분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어쩐지 할아버지는 그 남자의 힘이 되어주고 싶었어. 그래서 남자가 말한 금액과 팔을 바꿔줬다고 해. 남자는 할아버지가 미안해질 정도로 깊숙이 허리를 숙이고 돌아갔다고 해. 집에 돌아오고 나서야 할아버지는 왜 그런 부탁을 들어준 건지 스스로도 너무 이상했대. 가족들도 꺼림직하다, 사기일 거라며 비난했는데 할아버지는 오히려 고집이 생겨서 책임을 지고 그걸 소중히 보관했다고 해. 애초에 팔고 싶어도 팔 수 있는 그런 물건도 아니었지만 1년 후 팔에 대한 걸 새까맣게 잊어버렸을 무렵 그 남자는 다시 할아버지를 찾아왔대. 남자는 불안한 얼굴로 아직 팔이 있냐고 물었어. 할아버지가 기름을 바른 종이에 싸둔 팔을 꺼내자 남자는 기쁜 듯이 말했어. 아, 고맙네. 역시 불편하더라고. 동료들이 마련해줘서 생각보다 빨리 돈이 생겼어. 확인해보고 돌려주게. 남자가 가져온 금액은 좀 많았지만 이자라고 생각하고 받기로 했어. 할아버지는 돈을 받고 팔을 돌려줬지. 그러자 눈앞에서 하고 뭔가 튀는 큰 소리가 났어. 깜짝 놀라 남자를 쳐다보니 신세 많이 졌네. 남자는 유쾌하게 웃으며 가게를 떠났어. 건강해 보이게 햇볕에 그을은 오른팔과 새하얀 왼팔을 기운차게 흔들면서 돈 빌려주면서 별거를 다 당해봤지만 그건 뭐랄까 좋았다고 할까 재밌었던 추억이야. 야마가타현 지방에 있는 산 얘기야. 거기에는 옛날 대규모 임간도로 계획의 좌절로 인해 버려진 터널이 있어. 육지와 외딴 섬이라 불리던 그 지구와 이웃시를 잇는 임간도로가 계획되었지만 개통되지 않고 계획은 취소되고 말았어. 왜냐면 거기가 특별 천년기념물 서식지랑 겹쳐서 생체보호 관점에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해졌대. 거기에 남은 건 무책임하게 만들어졌다가 버려진 인공물의 빈 껍데기들, 아무도 지나지 않는 도로, 물이 흐르지 않는 화장실, 불이 켜지지 않는 터널. 버려진 인공물은 무슨 생각을 할까? 난 알 수 있어. 고독한 인공물은 쓸쓸해하고 있어. 터널 안에 버려진 대량의 어린이용 신발은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어. 화장실에 버려진 빨간 하이힐은 아직도 걷고 싶어 해. 터널은 호흡을 반복해. 현지인은 접근하지 않는 산. 생각해보니 공사 중에 유령 소동이 있었다고 관계자에게 들은 적이 있어. 덩치가 큰 여성이 해질녘에 터널 안을 오갔대. 고개를 숙인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머리와 멀리서도 보이는 커다란 입. 웃고 있었던 것 같대. 어쩌면 그냥 이상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난 그렇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어. 나는 본 적이 있어. 커다란 여성의 실루엣을. 많은 아이들의 목소리. 그 터널 너머에. 커다란 입 너머에. 그런 걸 보고도 나는 계속 그 산으로 다니고 있어. 그 산은 신기하게 아늑해. 너희도 꼭 와줘.
어딜까? 자세히 알고 싶다. 궁금한데 찾아봐도 모르겠다. 아마 여기임. 코마쿠라 야마 터널. 이거 같다. 감사. 같이 보도록 하죠. 깜짝이야. 여기라고 하네요. 코마쿠라 야마 터널. 우와, 완전 어두운데? 갑자기 확 어두워진다. 정년 퇴직 후 할아버지는 취미로 유화를 그렸다. 인물화의 풍경화까지 딱히 가리는 것 없이 이런저런 그림을 그리셨다. 그림들은 집에서 약간 떨어진 작업장에 장식해뒀고 할아버지 댁에 가면 매번 새로운 그림들을 구경하곤 했다. 하지만 그중 풍경화 한 장에 어릴 때부터 보기 두려웠었다.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산속을 흐르는 작은 강이 그려진 풍경화. 나무들 사이를 발목 정도 찰 물이 졸졸 흐르고 있는 어찌 보면 마음이 놓이는 그림이다. 하지만 내가 무섭다고 느낀 부분이 하나 있었다. 할아버지는 기묘하리만치 풍경화에는 사람을 그려넣지 않았다. 풍경화에는 풍경만을 담곤 했는데 이상하게 그 그림에는 앞에서 흘러오는 강 안쪽에 한 여자가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다. 할아버지가 지인을 일부러 그렸나 싶기도 했지만 어쩐지 물어보질 못했다. 그저 그 여자가 무섭다고 여기며 그 그림은 가능한 한 보지 않으려 애썼을 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또 할아버지 댁에 묵으러 갔었다. 문득 함께 있던 형에게 그 그림에 있는 강가의 여자 무섭지 않아? 라고 물어봤다. 형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대답해 같이 그 그림을 보러 가게 되었다. 작업장에 도착해 이 그림이라고 형에게 가리켰지만 에이 뭐야, 사람 같은 건 안 그려져 있잖아.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자세히 보고 싶지는 않았지만 나는 손가락을 뻗어 여기 말이야, 여기. 라고 직접 가리켰다. 하지만 형은 야, 너 놀래키려고 이상한 장난치는구나? 라며 농담으로 받아들일 뿐이었다. 그 무렵에는 형이 보이면서도 일부러 안 보이는 척 장난치는 게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된 후 그 그림을 봤더니 여자가 그림에서 사라져버린 게 아닌가. 여자를 마지막으로 봤던 건 중학교 3학년 때 여름이었다. 그때는 아직 그림 속에 여자가 있었다. 몇 번이고 봤었기에 단순한 착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그때 그림 속에 보이던 여자를 떠올리면 묘하게 두려워진다. 내가 고등학생일 때 이야기. 그날은 확실히 점심시간 끝나고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체육관에서 종교생이 모일 예정이었다. 나는 점심시간 내내 친구와 교실에서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냈다. 문득 어쩐지 조용하다 싶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다른 아이들이 아무도 없었다. 친구도 같은 걸 느꼈는지 주변을 돌아보다 깜짝 놀라 외쳤다. 왜 벌써 2시지? 변명이고 뭐고 당황해서 체육관을 뛰어갔다. 다른 반 아이가 체육관 문 앞에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있었다. 아, 쟤도 늦었나 보다 싶었다. 나와 친구도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 온 거야? 라고 잔뜩 혼이 났지만 스스로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선생님은 더 화를 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러는 사이 다른 반에서도 지각한 아이들이 달려왔다. 그것도 몇 명씩 연달아서. 최종적으로는 30명 가까이 됐던 것 같다. 늦게 온 아이들은 모두 왜 늦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라던가 정신을 차리니까 집합 시간이 한참 지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와 친구처럼 다들 자기 교실에서 점심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다. 그 지경이 되니 화가 잔뜩 나 있던 선생님도 늦게 온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당황했던 것 같다. 결국 어영부영 다들 체육관으로 들여보내는 걸로 그 자리는 마무리가 됐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빠졌는데도 담임 선생님들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다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종교생이 모이는 집회 때는 전원이 모였는지 꼭 세워보곤 했었는데 종종 이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도대체 무슨 조화였는지 궁금해지곤 한다. 카미카쿠시라는 건 이렇게 시간을 벗어난 뒤 그대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일이 아닐까? 오늘 방과 후 여우 계단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선배분들,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여름이죠? 굉장히 덥습니다. 햇빛도 엄청 강하고 엄청 더우니까 선배분들 밖에 나가셨을 때 더위 조심하십시오.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선크림 바르시고, 그리고 여름이면 이제 더 무서운 얘기, 공포 컨텐츠 같은 거 많이 나오죠? 선배분들한테 좀 더 무서운 얘기, 조금 더 시원해질 수 있는 얘기를 좀 가져와서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들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과 후 계단부에서 봬요. 다들 감사드립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더위 조심하시고요. 다음 계단부에서 만나요. 카트!